아이고 벌써 12월이네요. 12월도 막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는 이제 2024년을 준비합니다. 2024년 내년을 예측하는 시리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한 분씩 모셔서 깊이 있게 끝까지 예측해보는 그런 시리즈를 진행을 할 텐데 오늘 첫 순서로 정말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곽수정 박사님이신데요. 얘기하실 내용은 우리 경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미국 경제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실 곽수정 박사님은 저하고 예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같이 일하신 이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한 이 분이셔서 너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또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좀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는데 곽 박사님은 또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비관론자셔서 한번 그것도 좀 흥미롭고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한국하고 미국에서 경제학도 전공하시고 대학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한국에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저하고는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렇죠. 같이 일도 하시고요. 네. 본인 소개 잠깐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곽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원재 박사의 끝내주는 경제, 토마토 TV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애청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2024년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시청해 볼 수 있는 경제 전문 방송에 제가 보는 경제 전문 방송은 몇이 안 됩니다. 사실 안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원재 소장의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곽수정 박사님 그 방송도 하고 계시니까요. 곽 박사님 방송도 검색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대예측에 관한 책도 새로 내셨어요. 네.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예측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뭐 저들 연구소에 있을 때마다 이제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 그 다음에 전망을 내놓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시도한 것은 한 5년짜리 예측을 해보자. 그 다음에 5년짜리 예측을 하니까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또 내년에 경제를 보시는 분들이 또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 거를 따로 떼서 이렇게 봤더니만 내년은 이제 조정 기간, 그러니까 찐바닥을 다지는 확인하는 기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책에서는 5년의 전망은 좀 낙관적으로 봤고 내년 전망은 찐바닥을 확인하는 조정 기간이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제 대예측 2024에서 2028. 그거는 뭐 5년 동안. 출판사에서 알아서 제목을 적으니까 제가 그렇게 준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이런 정통한 예측이 사실 우리 사회에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 보니까 요즘 계속 제일 관심 많으신 게 금리인 것 같아요. 미국. 그렇죠. 아까 뭐 대출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금리에 따라 시장이 출렁출렁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만 놓고 보면 한국은행이 3.5를 가지고 있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적어도 5% 중반까지는 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금리 수준이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청하는 분들께서 뭔 소리야 지금 3.5%도 허리 부러지겠는데, 근데 5.5를 간다고 해도 지금 금리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3.5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미 시중금리는 웬만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17%까지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한 5% 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이미 다 그런 수준에 도달을 해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다, 뭐 페더럴 리저브 레이트다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우리가 연방 기준금리라고 하는 그 기준금리는 30년 만기 국채에 연동되는 금리거든요. 그러면 왜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연동되는 금리를 미국은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느냐? 미국의 많은 분들이 가계대출을 받아가 집을 사잖아요. 근데 그 가계대출 기간이 30년 만기입니다, 대부분. 15년도 있고 30년도 있는데 30년을 많이 택하시죠. 그럼 이제 미국 경제에서 이 연방 기준 금리라고 하는 거는 30년 동안 내가 주택 모기지를 얻을 때 내는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미 연준이 그 기준금리를 아주 엄격하게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뭐 한 금융위원들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서 요즘 찬바람 부는데 금리 좀 올리면 좀 세야겠죠. 뭐 올리지 맙시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뭐 전화 받으셔서 안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시면 또 뭐 안 올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뭐 좀 나간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할 때 그 기준에 대한 엄격한 의미를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율을 2% 잡겠다. 지금 물가 2%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금리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네. 물가 2% 잡겠다면서요. 네. 그럼 미 연준은행은 잡혔는데. 그럼요. 잡혔는데 왜 올립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조금 더 똑똑해지셔야 된다. 그냥 정부가 던져주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물가는 2%대 초중반인데 왜 금리는 왜 올려? 그러면 이 기준금리라는 의미는 뭐야? 근데 시중금리 내가 단기대출 받아가지고 내 카드 돌려막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연체율이 한 2.9% 되던데 카드 돌려막기 할 때 단기대출 금리는 왜 14%야? 12%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준금리 3.5%인데. 그렇죠. 그 어느 경제 전문가도 말씀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원재 소장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이해를 드리면 저래서 금리 정책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또 하나가 있죠. 미국 같으면 금리를 5.5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가 보통 이제 미국의 금리 역사를 보면 6%를 딱 치면 그 다음에 세계 어느 경제든지 한번 위기가 옵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한 7분의 6 정도 돼요. 거의 80%가 넘는 확률로 그런 위기가 오는데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달러화를 자국 통화로 쓰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듯이 이미 위기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이번에 새로 당선된 당선자가 밀리 대통령이 그렇게 했죠. 이제 그걸 또 우리 언론에서는 뭐 극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아르헨티나에 안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서 그 양반이 극우인지 아니면 페로니스트에 반대되는 진영에 서서 정책을 펼치려고 하니까 페로니스트, 엔티페로니스트라고 하든지 근데 그거를 꼭 극우 극자라고 표현하니까 우리 언론에서의 그런 내용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말씀을 다시 돌려가서 드리면 미 연준이 금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하고 금리 차이가 한 3% 나잖아요. 2% 나잖아요. 2% 나면은 과거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1.2%가 최고치였거든요. 그 차이가. 그 차이가. 근데 지금 2%면은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공매도 중지하면은 외국 자본 안 들어온다면서요. 근데 외국 애들이 지금 순매수가 4조 원이 넘는다면서요. 막 들어오고 있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은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알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경제 평론을 하든 뭐 비평을 하든 다 좋은데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못 드리고 있으니까 경제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는 경제를 이야기할 때가 됐고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도 정부가 하는 정책을 그냥 뭐 내 재산이 올라가면 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나는 뭐 상관없어. 자본주의니까 가능해요. 그거는 뭐 부정하지 않는데 모든 인간사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내가 100을 얻으면 누군가는 100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100 얻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다 같이 생산을 많이 했거나. 근데 다 같이 생산한 건 요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100을 더 가져가고 그러면 그 말은 누구는 100을 더 뺏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 번은 짚어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미국 금리에 대한 지금 격차, 우리 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격차 크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블룸버그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내년에 한 3월이나 또 늦으면 10월쯤에는 미국 금리 낮추기 시작하고 그러면 증시도 오르기 시작하고 이렇게 지금 막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3일 전에 NABA라고 나베라고 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라고 하는 실물 경제 다루는 기관에서 내년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경제 어떻게 보냐, 미국 경제. 그러니까 70% 정도가 내년 경제가 59%의 확률로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겠는가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착륙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지만 골드만삭스는 늘 미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친구들이고 긍정 마인드가 있는 친구. JP 모간은 늘 부정적인 친구들인데 이 골드만삭스는 내년 경제가 좋아진다. 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주가도 3,8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아요. 근데 JP 모간 다이먼 회장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년도 경제 불경기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금리 낮추는 거 낮출 수 있겠지. 물가가 잡히면. 근데 물가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야? 경기가 둔화된다는 의미잖아. 이게 그러면 경착륙이야, 연착륙이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경착륙의 의미를 가진 경기 둔화면은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데 월가에서 나오는 최근 통계, 뭐 이원재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아침마다 이제 그 뉴스를 접하시지만 올린다는 확률보다는 내린다는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내리느냐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느냐의 확률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51대 49로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5.5를 올리진 않지만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겠는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게 조금 확률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사이클이요. 근데 보통은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그 경기가 둔화된다는 사인이 나오면 네.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 그럼 투자자들은 금리가 인하되니까 지금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오르고 주가 오른 다음에 미국이니까 또 실리콘밸리 같은 데로 투자가 확 몰리면서 네. 그러면 뭐 새로운 미래 구글 같은 회사들, 미래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막 나와서 상장하고 이러면서 또 투자 확 해서 다시 혁신해가지고 경제를 이끌어올리 이런 식으로 미국이 굴러가잖아요.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도 이번에는 변수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변수가 대선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신체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는 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 연준과 재무부가 뿌린 돈이 한 11조 2천억 된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11조 2천억. 2천억 달러. 달러. 네. 그럼 이제 이걸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돈 가치가 떨어졌고 돈 가치 떨어졌으니까 물건 값은 올라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뭐 미국 돈 많이 풀렸으니까 돈 가치 떨어졌으니까 물론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5.5까지 1년 사이에 뭐 8, 9번을 확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몰릴 거 아니에요. 은행으로 그죠? 은행으로 몰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잡히는 현상이 나타났죠. 9%대에서 3%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낮추는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속도를 어떻게 했는지의 그 배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돈을 갑자기 막 시중에 있던 돈을 확 잡아당겨서 은행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런 신용을 하는 가운데에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 칩스 법안, 그렇죠. 국가 보조 지급 이래가지고 재정적으로는 다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걷어들였지만 실제로 돈을 뿌린 게 뒤로 뿌린 게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뿌려놓으니까 금리를 5.5까지 올려도 실제로 돈이 줄어든 양은 한 반 정도 안 되는 양이죠. 돈이 아직도 풀려 있다. 그렇죠. 유동성이 있는 거죠. 재정 정책 때문에. 재정 정책 때문에. 그거를 놓고 이제 바이든은 내가 대통령 되면 나는 IRA 법은 처리하겠어. 내가 대통령 되면 뭐 중국과의 뭐 관계 내가 정리하겠어.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끝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변수가 경제적인 변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또 모르는 거예요. 아, 미국 대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정과 통화 정책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미국의 정치 경제적인 측면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이게 이제 미 연준이 볼 때 재무부가 볼 때 미국 경제가 볼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그 방향타 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그렇군요. 그러면 시간이 막 많이 가가지고 이게 시간이 모자라. 두 가지만 짧게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그러면은 미국에서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누군가 됐을 때 가장 크게 드러날 변수가 뭐냐? 그게 뭘까? 뭐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누가 되더라도 뭐 보호주의는 계속될 건지 지금의 트렌드가 계속될 건지. 미중 간의 갈등 문제만 말씀을 드리면 시진핑 총서기가 추구하는 정책과 트럼프나 바이든이 추구하는 정책은 상반됩니다. 미국은 상원 하원의 청문회를 가건 아니면 상임위원회를 가시면 늘 하는 말이 국가의 핵심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핵심 이익에 부합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나라처럼 떴다방 정권이 아니고 민주당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이게 미국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바이든이든 트럼프는 그대로 간다. 그래서 바이든도 핵심 지금 이익 시킨다. 그렇죠. 25% 관세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유념해 두시면 트럼프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러우 전쟁이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일 뿐이지 경제 정책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 해결이 된다면 그거는 경제의 변수가 됩니까? 변수가 되겠죠. 이제 근데 변수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 경제 해결이라는 그 극단적인 뭐 최종적인 단어보다는
해결을 찾아가는 하나의 모멘텀은 가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이고 뭐 금리 문제라든지 유럽의 어떤 인플레이션 문제가 안정이 되니까 유럽 중앙은행하고 미 연준하고 공조 체제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정책은 조금 더 숨통을 트지 않겠나. 숨통을 트일 수 예. 있겠다. 아까 2028년까지 5년 전망은 낙관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내년에는 또 그래도 좀 비관적이신 거잖아요. 언제쯤이겠다고 업턴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아까 이원재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무슨 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 분위를 보통 우리가 20% 잘라가지고 1분위, 2분위 이렇게 5분위까지 나누잖아요. 이거를 10% 자르면 10분위가 되잖아요. 네네. 10분위 통계를 가지고 1990년부터 2022년까지를 비교해 봤어요. 소득이 얼마나 변했는가. 한상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이. 아, 네네. 예. 1990년하고 1990년에 소득 제일 높은 10%, 상위 10%하고 하위 10%의 간격 차이는 200만 원 차이예요. 200만 원 차이. 네. 지금은 1000만 원 차이예요. 야, 그러니까 이 다섯 극단화가 배로.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23년 전하고는 파리하게 다른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 문제, 출산 문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심리적인 부분이 200만 원 차이가 1000만 원 차이로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소득 1분위는 자산이 없으니까 2분위 소득 자산하고 10분위 소득 자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67배 차이가 나요. 아, 그러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간극을 좁혀 나가는가의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다 내리겠다 주식 가격이 오르겠다 내리겠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만약에 우리가 경제 정책을 쓴다고 그러면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그렇죠. 예. 그 격차는 결국 파이를 크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파이 크게 한다는 거는 수출 많이 하고 산업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없잖아요. 뭐 있어요? 배터리 외에는 또 뭐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미국 경기가 만약에 우리가 낙관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네. 조금 비관적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수출 국가인데 네. 지금 말씀은 배터리니 반도체니 다 자동차니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운 뿐더러 미국으로 오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고용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그렇죠. 안에는. 그런데 소득이 어떻게 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양극화는 더 벌어지죠.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야, 비즈니스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와서 해. 왜 자꾸 밖으로 나가?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중국도 에스도스가 일어나서 중국 기업도 밖으로 막 나가는 상황이지만 네네네. 규제가 워낙 강해서. 그러니까 미래의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중국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안 갈 거야. 버틸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고. 저도 아각거렸는데 네. 과학기술 분야 프로젝트 R&D 투자 비용을 예산을 반 깎았잖아요. 네. 그거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다행히 그걸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과학자를 육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계는 디지털 우주 항공 세계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열쇠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네. 과학을 하지 않고서는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미국의 고금리 상황을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금리가 어떻게 되든 보호주의 물결은 계속될 것 같다. 한국 기업들은 계속 빨려 들어갈 것 같다. 네. 그럼 우리를 지킬 힘은 과학기술과 혁신으로부터 나온다. R&D에 좀 더 신경 쓰자. 이렇게 지금 아유.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맞나요? 확실하게, 정리는? 확실하게 해주시죠. 아, 네. 아, 저 종종 뵙고 이렇게 말씀 여쭙고 싶은데 예. 하여튼 너무 바쁘시지만 시간 나실 때 예. 좀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